자, 우리 시작을 하죠. 앞으로 한 2달에 걸쳐서 대수학하고 정수론을 같이 공부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제 대수학 강의가 약간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죠. 자, 가장 큰 특징은 순서예요. 여러분이 보는 대수학의 일반적인 교재들은 어떤 순서로 진행을 하냐면 군을 먼저 하고 환을 다루고 다항식환 책, 그 다음에 갈로와 이론, 이 순서로 대부분의 교재가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장점은 뭐냐면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란 게 뭐냐면 환은 덧셈에 대해서 가환군이다. 자, 그래서 먼저 군을 공부했어요. 그러면 군의 모든 성질은 어디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환의 덧셈에 대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자, 따로 환의 덧셈에 대해서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효율적이라고 제가 써드렸는데 이 효율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라는 점이 분명히 장점이에요. 자, 그런데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대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대수학, 위상수학이 현대수학의 추상성을 대표하는 과목이에요. 자, 뭔지도 모르는 집합인데 군이라고 부르고서 막 다루고 있어요. 대체 뭘 하자라는 뜻이냐. 자, 그래서 대수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특징이 바로 처음부터 추상적으로 나가는 이 방법이 어렵게 느끼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군이라고 하는 것이 대수학의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탄생한 거예요. 환 다음에 군이라는 개념이 가장 마지막에 탄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인 흐름하고도 우리 별로 맞지를 않아요. 수학의 발전과도 맞지 않고요. 대수학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대수학을 이게 어떤 학문이다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자,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는 그래 순서를 이렇게 나갈 거예요. 먼저 정수에 대한 성질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환을 공부할 거고 그냥 다항식 환으로 갔다가 주의대할 정역 여기까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군을 다루고 다시 확대체로 가서 갈로와 이론을 다루는 방법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아까 했던 일반적인 순서 군을 먼저 다루는 방법의 장점이 사라지죠. 우리 이미 군에서 환을 다룰 때 저 군의 성질을 쓰지 못하고 환을 다뤄야 돼요. 환의 덧셈에 대한 성질을 열심히 다 설명한 다음에 나중에 또 뭐예요? 군에서 또 다루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이에요. 그래서 같은 작업을 몇 번 반복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복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장점이 돼요. 자, 중복을 한다는 얘기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중요한 과정을 몇 번 반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수학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수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수론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쪽을 따라갈 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사실 대수학의 시작은 뭐죠? 정수론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정수론을 배울 때 주로 언제 배웠죠? 학부 2학년 때 보통 많이 배워요. 대수학을 하기 전에 보통 많이 배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강하는 학생들이 뭐를 몰라요? 대수학을 몰라요. 결국 어떻게 강의를 해야 되죠? 모든 걸 전부 다 계산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현재 여러분들은 대수학을 알고 있는 입장이에요. 대수학을 아는 사람한테 그 간단한 대수학 이론을 쓰면 간단히 처리될 것을 아직도 계산을 통해서 공부한다는 얘기는 잘못된 방법이죠. 이미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이제 이미 대학교에 갈 사람한테 중학교 수준으로 강의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수론을 다룰 때도 우리는 어떻게 갈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수학의 이론을 이용해서 학부 때 배웠던 그 계산을 이론 뒤에 어떻게 감춰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수학 시간에 제가 강조하는 2개의 주제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학부 대수학의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 자, 하나는 나눗셈 알고리즘이고 하나는 동형사상 정리예요. 이 2개가 학부의 대수학을 바치는 가장 큰 기둥이고요. 이 2개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학부 수준의 대수학은 거의 다 잘하게 됐다라고 봐도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나눗셈 알고리즘을 학부 대수학의 절반, 나머지 제1동형사상 정리라고 부를 거예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크게 3번 이상 반복을 할 거예요. 자, 제일 처음 우리 정수를 다룬다고 했죠. 정수에서 GN을 만드는 작업에서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볼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작업을 어디서 그들이 흉내를 낼 거예요?
다항식환에다가 흉내를 낼 거예요. 다항식들의 집합에다가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정수에서 din을 만드는 그 작업을 그대로 한번 흉내를 내서 우리가 잉여환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드는 작업을 그대로 흉내를 내볼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다항식환에서는 정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건데요. 자,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 단계에서 우리는 G대할 정역이라고 하는 데서 이대할 이론으로 넘겨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나눗셈 알고리즘, 나눗셈이라고 하는 작업이 갑자기 여기서는 사라져서 안 보여요. 자, 그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디 뒤로 숨냐면 이대할의 이론 뒤로 숨어요. 하지만 생각의 아이디어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의 작업이었다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면 돼요. 그래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대할 이론 뒤로 숨어서 자, 우리가 잉여환을 만드는 작업에서 작용하게 될 것이냐,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이번 기본이론반 강의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 또 하나의 주제는 뭐죠? 동형사상 정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준동형 사상이 어떤 작용을 하고 동형사상 정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이 현대 수학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거 공대생들 수학 굉장히 잘한다는 친구들도 이 동형이라는 개념 때문에 수학을 어려워해요. 계산은 그 친구들이 더 잘할지 몰라요. 미분 방정식도 굉장히 잘 풀고요. 계산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가져오는 문제는 공대에서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런 문제 가지고 우리 못 푼다고 우리가 욕 먹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공대에서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수학의 벽에 딱 막히는 것이 바로 무슨 개념이에요? 동형이라고 하는 개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동형이라는 게 뭐죠? 딱 보기에는 달라 보여요. 다른 대상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다른 대상 두 개를 뭐하게 볼 수 있다?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여러분들이 수학과를 졸업하면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세뇌를 당한 것이 바로 그 동형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받은 것이에요. 자, 대수학이 그 동형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전혀 달라 보이는 두 개의 대상을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 동형의 개념을 익히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나머지 주제는 저 제일 동형수상 정리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뭐 다른 데 수도 있지만 자, 여러분 제 카페에다가 틈나도 제가 강의도 올리고요. 질문을 받고 있으니까 자,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이 수학을 무조건 잘하게 되면 참 좋겠지만 그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면 수학이 굉장히 만만한 거죠. 수학은 절대로 그렇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제 수업을 듣고 질문이 굉장히 많이 생길 거예요. 그 질문을 생기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릴 거니까 꼭 질문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나갑시다. 자, 오늘은 정수를 다룰 거예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에서 하는 작업이 앞으로 우리가 하는 작업의 가장 큰 모형이에요. 정수를 그대로 흉내를 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대수학의 가장 중요한 생각이고요. 그 흉내를 내는 과정에서 뭐 할 거예요? 자꾸 추상화시켜 나가는 것이 우리 작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을 여러분이 잘 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지를 대략 짐작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먼저 정수를 다룹시다. 자, 대수학의 시작은 정수론이에요. 그리고 이 정수론을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시 대수학이 대수학의 마지막 목표는 뭐예요? 정수론이에요. 그래서 대수학하고 정수론은 동면의 양면과 같은 거기 때문에 따로 떼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이미 아까도 말했지만 정수에서 Gn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볼 거고요. 이게 뒤에 가서 굉장히 변신을 해요. 이 나눗셈 알고리즘이 변신을 잘하거든요. 어떻게 변신을 해서 이데알 이론으로 바뀌어서 우리 나타나는지를 보는 것이 우리의 목표예요. 자, 먼저 자연수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합시다. 자, 공리라고 돼 있고요. 이 공리에 대한 설명은 해석학 기본이론반을 할 때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빠르게 지나갑시다. 자, 공리는 무엇이죠? 증명 없이 인정하는 명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란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자연수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우리 약속이에요. 자, 약속이지만 정의라고 부르지 않고 공리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정의는 명제가 아니죠. 공리는 명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차이예요.
자,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1은 자연수고요. 자, SN이라고 쓰는 것들은 n 더하기 1을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자, n이 자연수이면 n 더하기 1도 자연수이다. 자, n이 자연수이면 n 더하기 1은 1이 아니다. 자, n 더하기 1과 m 더하기 1이 똑같으면 n과 m은 같은 자연수인 것이다. 등등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자, 이게 임용 시험에서 수학에서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 페아노의 공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수학 교육을 하시는 분들의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한번 언급을 해봤으니까 보면 넘어가면 되고요. 자, 이제 5번 성질이 굉장히 수학적으로 중요한 성질이에요. 자, 집합m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면 1이 n의 원소이고요. n 더하기 스몰 n이 대문자 m의 원소이면 자, sn은 m의 원소이다. 이것을 만족하는 집합은 자연수를 포함하는 집합이다. 자, 이게 바로 나중에 우리 무엇을 보장해주는 말이 되죠? 수학적 기나법을 보장해주는 말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만 하고 우리는 자연수는 무엇이다 다 알고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연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면 무엇을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 자, 이건 해석학에서 어디에 대응되는 명제죠? 완비성 공리에 대응되는 명제예요. 자, 공집합이 아닌 집합이 위로 6이면 무엇을 갖는다? 상한을 갖는다. 에 해당되는 명제가 대수학에서 또는 정수론에서 자연수의 정렬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대수학에서는 제가 존재정리란 말을 많이 쓰진 않아요. 해석학을 강의할 때는 이 존재정리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대수학에서는 이 존재정리를 강조하진 않지만 그래도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정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연수의 정렬성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수학이나 정수론에서 어떤 성질을 만족하는 것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다면 자연수의 정렬성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연수의 정렬성이 직접 사용되지 않더라도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명제를 사용할 거예요. 자, 특징이 뭐죠? 최소 원소를 갖는다, 최소 원소가 존재한다를 보장해주는 것. 자, 이거는 공리라고 부르지 않고 정리라고 부르는 이유는 간단해요.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죠? 공집합이 아니면 당연히 뭐죠? 아래로 6이에요. 자연수는 0 이상이니까. 자, 그러면 해석하기 완비성 공리를 사용하면 뭐가 존재하죠? 하한이 존재해요. 그런데 여기 약간 위상을 도입할까요? 자연수의 집합은 실수의 표준 이상에서 무슨 집합이죠? 닫힌 집합. 하한이 어디 원소가 돼야 돼요? 닫힌 집합이 원소가 돼야 되고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최소 원소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자연수의 정렬성을 증명할 때에도 결국 완비성 공리가 사용되는 것이고요. 실수의 성질이 자연수의 이 성질을 보장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자연수의 정렬성이 바로 무엇이다? 대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존재 정리다. 무엇이 존재함을 보이시오라는 형태의 명제를 증명할 때는 자연수의 정렬성이 쓰인다. 자, 여기 한 가지만 추가합시다. 자연수의 정렬성을 쓰는 걸 내가 알아냈어요. 그 다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이 집합 S를 무엇으로 선택할 것이냐가 이제 핵심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자연수의 정렬성을 이용하는 문제를 몇 개를 볼 거예요. 정리증명을 몇 개를 할 거예요. 그때 핵심은 무엇이에요? 저 S라는 집합을 어떤 집합으로 결정할 것이냐. 이것만 결정해두면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S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자, 나중에 정수의 부분군은 순환군이다를 증명할 때도 자연수의 정렬성이 거의 쓰여요. 자, 이데알은 주이데알, 모든 정수의 이데알은 주이데알이다. 자, 이건 뭐의 존재성을 보이는 거죠? 생성원이 존재한다. 생성원 하나가 있어서 그 하나가 정수를 전부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정수의 부분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 정수의 이데알도 마찬가지다. 생성원의 존재성을 보이는 것이고 결국 증명 과정에 무엇이 필요하다? 자연수의 정렬성이 필요하다. 바로 이렇게 딱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중에 이런 명제를 증명할 때 이 자연수의 정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정수란 자연수 합집합, 영합집합, 자, 자연수의 마이너스를 붙인 것. 다른 말로 음의 정수, 영, 양의 정수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다 알고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 자연수의 정렬성을 정수 범위로 확정할 수 있어요. 자, 정수의 부분집합이 공집합이 아니에요.
아래로 유계라면 무엇을 갖는다? 최소 원소를 갖는다. 그래서 정수까지 자연수의 정렬성을 확장할 수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정수의 부분집합이 아니라 0 이상의 정수의 부분집합을 사용해요. 대부분 우리는 0 이상을 쓸 거예요. 그래서 자연수에다 0 하나 추가한 정도에다가 자연수의 정렬성을 우리가 사용할 거고요. 자, 이미 몇 번 말했던 거예요. 우리는 정수에서의 작업들이 군한의 작업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이 대수학의 작업이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것들은 정수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들의 명제예요. 자, 그러면 정수에서의 작업하고 군이나 환에서의 작업은 뭔가 공통점이 있으니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차이점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 차이를 여러분들이 확실히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 차이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일반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예를 들어 봅시다. 정수는 대수적인 구조도 갖고 있지만 무엇도 갖고 있나요? 부등식이라고 하는 순서 구조를 갖고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다룰 환이나 군에서는 뭐를 갖고 있지 않죠? 부등식이라는 순서 관계를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수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했는데 부등식을 사용한 작업이에요. 그걸 어떻게 일반적인 환이나 군으로 바꿀 것이냐. 자, 당장 나오죠.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최대라는 뭐죠? 가장 큰. 분명히 부등식을 사용한 거예요. 공약수 중에 가장 큰 걸 뭐라고 부르죠? 최대 공약수라고 부르죠. 나중에 우리는 주의대할 정역이나 환에서도 최대 공약수라는 개념을 쓸 거예요. 거기서 뭘 사용하지 못하죠? 부등식을 못 쓰는 상태에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는 것이 이제 앞으로 또 하나 여러분이 봐야 될 주제 중에 하나예요. 정수를 흉내를 내는데, 자, 정수에 쓸 수 있는, 정수는 굉장히 좋은 실수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대수학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약수, 배수의 정의 이미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정수 A, B에 대해서 B를 A 곱하기 C로 쓸 수 있는 정수 C가 존재한다면 자, A가 B를 나눈다. 자, A는 B의 약수고 B는 A의 배수라고 그러고 자, 우리 기호 이런 기호로 쓰겠어요. A가 B를 나눈다로 쓰겠어요. A가 B를 나누지 못할 때 쓰는 기호 다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N은 1 곱하기 N이에요.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죠? 1은 무엇을 나눈다? N을 나눈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이다. 자, 모든 정수는 1의 배수이다. 자, 우리는 곱셈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N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죠?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이다. 자, 무슨 뜻이에요? 1과 마이너스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예요. 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게 나중에 대수학에서 이거를 어떤 성질로 볼 것이냐라는 걸 잘 봐주셔야 돼요. 정수에서는 당연해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다룰 환이나 군에서는 저런 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하고 마이너스 1과 같은 성질을 갖는 것을 환에서는 뭐라고 부를 것이며 거기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수의 1과 마이너스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뭐죠? 모든 정수의 약수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중에 환에서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걸 뭐라고 불러요? 저는 가역원 또는 옛날 번역한 책에는 단원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환의 모든 원수의 약수가 되는 수. 자, 그 다음에 자, 또 성질이죠. 0은 n 곱하기 0이에요. 자, 무슨 뜻인가요? 모든 정수는 n의 약수이다.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질에 주목해 봅시다. 0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어요? 0에다가 무엇을 곱하든 전부 다 뭐가 돼버려요? 0이 돼버려요.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흡수하는 성질이라고 부를 거예요. 곱셈에 대해서 흡수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뭘 곱하든 다 자기로 만들어버리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게 0의 성질이에요. 자, 기억을 해둡시다. 나중에 제가 곱셈에 대해서 흡수하는 이 0의 성질을 일반화시켜서 뭔가로 정의를 할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뭐죠? 환에서 이데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자, 제가 강의를 할 때요.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대수학을 어디선가 들어봤다라는 전제에서 강의를 해요. 그래서 뒤에 나올 얘기, 자, 곱셈에 대해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 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데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대수학을 처음 공부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공부를 했지만 그때는 대수학 거의 그냥 등한시하고 있다가 실제로 처음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은 이런 얘기 무시하고 들으면 돼요. 나중에 등장할 거니까 제가 뒤에서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건 대수학을 이미 한번 공부해 본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제 강의를 수강하는 분들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대수학을 이미 공부해 보신 분도 있고요. 실제로 제대로 공부하는 건 처음인 분도 있거든요. 어느 한쪽에 초점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양쪽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은 그 중에 필요한 쪽만 따라가 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정수의 약수가 되는 1과 마이너스 1의 성질을 환에서 나중에 뭐라고 부른다? 가역원 또는 단원이라고 부르는 성질이다. 자, 곱셈에 대해서 흡수하는 성질을 갖는 환의 부분집합을 뭐라고 부른다? 이데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나중에 확장을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0은 모든 정수의 배수라는 성질을 갖게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1하고 마이너스 1이 모든 정수의 약수라는 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봅시다. A가 B를 나누고 있어요. A가 B를 나눈다 동치인 말이 뭐죠? 어떤 C라는 정수가 존재해서 B를 A 곱하기 C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곱셈을 바꿀 수 있죠? 마이너스 A 곱하기 마이너스 C로 바꿨어요. 자,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마이너스 B는 A 곱하기 마이너스 C 또는 마이너스 A 곱하기 C예요. 자, 따라서 A가 B를 나누면 A는 마이너스 B를 나누고요. 맞죠? 마이너스 A는 B를 나누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B를 나눠요. 자, 어떤 작업이 됐냐면 A가 B를 나눈다? 그러면 자, A나 B에 플러스 1을 곱하거나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어디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약수배수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셈은 약수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너무 정수에서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그런데 나중에 환에 가서 우리가 가역원이라고 부를 대상도 저 성질을 유지할 것이다. 이 성질이 왜 나왔나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모든 정수의 약수기 때문에 나온 성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뭐 하자? 무시해버리자. 이거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환에서 뭐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동반원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A에다가 가역원을 곱해서 만드는 원소는 약수 배수의 관계는 뭐랑 똑같다? A랑 똑같다. 처음부터 무시해도 된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뀌는 것이 나중에 동반원이라는 개념이고, 자, 무엇의 성질이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모든 정수의 약수, 모든 환의 원소의 약수가 되는 가역원이 갖는 기본적인 성질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본 기법을 씁시다. 자, 이거는 여기 쓰인 건 정수도 안 돼. 자연수만 돼야 돼요. A와 B가 자연수예요. 그러면 A보다 A 곱하기 B가 크거나 같아요. 자, 왜 일반적인 환에서 안 되는 이유는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정수에서 안 되는 이유는 이 원인이 뭐죠? 자, A가 자연수니까 무엇 이상이에요? B가 자연수니까 무엇 이상이죠? 1 이상.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곱했기 때문에 곱해주면 뭐가 된다? 더 크거나 같아진다. 이거는 자연수만이 갖는 성질이에요. 자, 정수에다 이 성질을 쓰고 싶어요. 뭘 붙이면 되죠? 절대값. 자, 0이 아닌 정수에다가는 절대값을 붙여서 저 얘기를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A, B, C가 자연수인데요. A는 B 곱하기 C예요. 자, 그러면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를 말할 수 있어요. 역시 똑같죠. C가 뭐니까? 1 이상이니까. 자, 이건 우리가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는 기법인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문제를 풀 때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성질 너무 당연해요.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항상 수학은 뭐예요? 저 성질을 내가 필요할 때 떠올려서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자, 이게 필요할 때 이걸 떠올렸어요. 근데 수학을 잘 못하는 사람은 이거 나 알아 하고 무시해요. 근데 실제로 저게 필요할 때는 뭐예요?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설명 들으면 그건 아는 건데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아는 건데가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수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굉장히 미묘한 차이예요. 써주면 누구나 알아요. 알고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이 필요할 때 떠올리는 것. 자,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의 해답을 보고 문제를 보시면 안 돼요.
나중에 시험에 가까워지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문제풀이의 해답을 보면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지금부터 그렇게 습관을 들여버리면 자, 이걸 여러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제가 강의하는 3월 달이거든요. 인강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6월, 7월이 돼서 보실 수 있지만 3월 달 현재는 자, 이제 풀이를 보지 말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자연수에 쓸 수 있는 기본 기법을 기회를 받고요. 자, 그러면 A와 B가 정수예요. A가 B를 나눠요. 자, 그리고 B가 0이 아니라면 자, B가 0이면 자, 0은 모든 정수의 배수죠. 0의 약수는 몇 개예요? 무한히 많아요. 근데 B가 0이 아니라면 자, 무슨 뜻인가요? 어떤 C가 존재해서 B는 A 곱하기 C예요. 절대값을 붙여버립시다. 자, 절대값 성질 때문에 B의 절대값은 A의 절대 곱하기 C의 절대값. 자, 이제 이거는 B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자연수로 들어와 버렸죠? 자연수의 성질에 의해서 B의 절대값이 무엇 이상이에요? A의 절대값 이상. 다시 말해서 B의 약수 A는 절대값이 무엇보다 작거나 같아요?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따라서 이 A가 될 수 있는 건 몇 개밖에 없어요? 유한개밖에 없다. 그래서 0이 아닌 수의 약수는 몇 개밖에 없다? 유한개밖에 없다가 보장이 되는 것이에요. 자, 이걸 보일 때 우리 여기서 요 넘어가는 단계가 바로 뭐죠? 자연수의 성질이에요. 자, 요거는 A가 B를 나누면 A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을 나눈다라고 하는 나중에 노음의 성질이 되는데 요 노음이란 용어는 조심해 주세요. 선형 대수학의 선형 공간에 있는 노음이 아니고요. 나중에 대수학에서 부르는 유클리드 노음이라든지 또는 우리 GEDR 정역 GN에서는 노음이 따르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노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선형 대수 노음이랑 혼동하면 안 되고요. 자, 어쨌거나 요 성질 때문에 B의 약수는 B의 절대값이 B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따라서 B의 약수는 몇 개예요? 유한개밖에 없다. 유한개밖에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보장해 주죠?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줘요. 자, A의 약수도 유한개밖에 없고요. B의 약수도 유한개밖에 없어요. 결국 공약수도 몇 개밖에 없죠? 유한개. 따라서 그 중에 제일 큰 것을 택할 수 있다. 그래서 약수의 개수가 유한개라는 것이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보장해 주고요. 자, 이때 전제 조건이 있죠? B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 있어요. A와 B의 공통약수를 공약수라고 부르고요. 자, 공약수 중에 가장 큰 자연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 없는 경우가 딱 한 가지 경우가 있어요. A도 0이고 B도 0이면. A와 B의 공약수의 집합이 뭐가 되죠? 정수 전체. 유한개가 아니에요. 공약수의 집합이 유한인 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를 택할 수 없다. 그런데 A가 0이 아니거나 B가 0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라면 공약수의 집합이 뭐가 되죠? 유한집합이 되어버리죠. 둘 중에 하나만 0이 아니면 공약수의 집합이 유한집합이 되어버리고 가장 큰 걸 택할 수 있어서 최대 공약수의 존재성을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말할 때는 전제 조건이 A와 B의 최대 공약수를 말할 때는 A, B가 둘 다 0인 것은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 기호로 우리는 뭐 요런 기호나 요런 기호 다 익숙할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쓸 거예요. 자, 요 기호는 조심해야 되죠. 나중에 순서상이랑 혼동할 수 있는 기호가 되기 때문에 자, 그냥 편리하긴 하지만 순서상을 써야 된다면 뭘 써야 돼요? 요 기호를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1일 때 자,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자? A와 B를 서로소라고 부르자. 자, 이제 우리는 이 서로소가 됐을 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이 서로소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자, 정수론에서 한번 본 다음에 대수학에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버려요. 자, 이미 말했지만 우리 A와 B가 동시에 0이라면 자, 이제 우리는 동치말을 쓸 수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라면 자, 그렇다면 공약수의 집합이 정수 전체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는 없고요.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이 아닐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1은 모든 정수의 약수이기 때문에 1은 무엇이에요? A와 B의 공약수가 무조건 되어버리죠. 이건 무슨 뜻이에요?
최대 공약수는 무엇 이상이에요? 1 이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은 분명히 공약수인데 최대 공약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작아도 뭐보다 작을 수는 없다? 1보다 작을 수는 없다. 자, 최소 공배수. 자, A와 B의 공통배수를 공배수라고 부르고, 자, 그 중에 가장 적은 자연수를 최소 공배수라고 불러요. 자, 이때는 제한 조건이 없어요. 이유가 뭐죠? 자연수는 자체로 뭐가 돼 있어요? 아래로 유계죠. 따라서 최소 원소의 존재성은 이미 보장을 받고 있어서 A와 B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이 바로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최소 공배수의 기호를 이런 기호나 또는 이런 꺾인 괄호로 쓸 거예요. 자, 지금 봤지만 최소 공배수하고 최대 공약수를 정의할 때 가장 큰, 그 다음 뭐예요? 가장 작은이라고 하는 무엇을 사용했나요? 부등식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저 부등식을 어떻게 빼서 일반적인 환에서 저것을 정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이런 작업은 수학에서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어떻게 생각할 거죠? 정수에서 먼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계산을 구하는 작업을 해요. 정수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만족하는 성질 중에서 무엇이 없는 성질? 부등식이 없는 성질을 도입을 해서 그걸 최대란 말로 바꿔 쓰자. 이렇게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리의 기본 작업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서 관계가 없는, 부등호가 없는 집합에서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예를 들어 G3를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 정수 개수로 갖는 다항식환. 자, 두 개의 다항식의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죠. 자, 거기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미 말했지만 정수의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의 기본 성질 중에서 자, 부등식이 필요 없는 성질로 우리 약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수의 성질을 보는데 그 중에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갖고 있는 성질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성질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없는 것? 부등식이 없는 것을 찾아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을 정의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놓을 수 있어요. 자, 역시 소수. 자, 양의 약수가 1과 자신만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른다. 자, 약수 중에서 자, 우리는 양의 약수만 생각할 거예요. 자, 여기에도 부등식이 숨어 있어요. 양의 약수라고 하는 건 0보다 큰 정수들이죠. 0보다 큰 정수 중에서 자, 약수가 뭐밖에 없는 것? 1과 자기 자신만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소수라고 부르자. 나중에 우리가 다루는 자, 정수개수를 갖는 다항식환, 우리가 다루는 집합은 부등식이 없거든요. 거기선 약수의 범위를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양의 약수로 제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소수의 개념을 나중에 부등식이 없는 집합으로 확장을 하려면 처음부터 우리는 자연수 범위로 제한하지 않고 뭐 해야 돼요? 소수를 정의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거는 어디까지만 생각한 거예요? 자연수 범위만 생각한 건데 정수 범위로 처음부터 확장을 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나중에 대수학을 가기 위해서 정수 범위로 확장한다면 약수가 1과 자신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수가 뭐죠? 1이 약수라는 얘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P가 약수면 플러스 마이너스 P. 자, 약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1과 플러스 마이너스 P밖에 없는 정수를 뭐라고 부르죠? 소수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의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유일성이 사라지죠. 자, 유일성이 사라져요. 마이너스 2도 자,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정의로 써버리면 무엇도 소수예요? 마이너스 2도 소수다. 자, 그래서 그 유일성이 사라져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유일성에 대해서 앞으로 뭐라고 말할 거냐면 아까 뭐라고 말했죠? 2가 소수예요. 자, 소수를 따질 때는 뭘 따지는 거죠? 약수 배수 관계를 따지는 거죠. 약수가 뭐밖에 없어요? 1과 자기 자신밖에 없는 자연수. 자, 그런데 우리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것은 약수 배수의 관계에 뭐를 주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처음부터 무시하자. 약수 배수의 관계에서는 2가 갖는 성질과 무엇이 똑같아요? 마이너스 2가 갖는 성질이 똑같다. 2가 소수면 당연히 뭐도 소수다? 마이너스 2도 소수라고 불러도 된다. 자, 이러한 기분으로 해서 무엇을 무시하고 나면 가역원인 플러스 마이너스 1의 곱을 무시하면 몇 개다? 유일성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자, 우리 약수배수의 관계에서는 정수에서 2하고 마이너스 1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다면 그냥 자, 유일성이 그런 의미에서 보장이 되게 되죠. 자, 이 생각도 여러분들이 대수학을 할 때 잘 봐두셔야 되는 생각이에요. 정수에서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라고 말했던 것이 환이나 우리 주의대할 정의에 가면 유일성이 사라졌어요. 근데 잘 보면 그 유일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때가 있는데 자, 무엇은 무시하면? 자, 가열곤의 곱을 무시하면, 다른 말로 동반원을 무시하면, 이란 말로 우리가 말할 거예요. 무시한다는 얘기는 그걸 하나로 봐버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자, 우리 약수배수 관계는 똑같으니까 굳이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에서.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자, P가 가열권이면 자, P가 소수면 마이너스 P도 소수다. 자, 이제 어떻게 확정할 거예요? P가 소수면 P에다 가열권을 곱한 것도 소수다 라고 우리가 말할 거예요. 자, 이게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대상이고요. 그 정수 범위로 간다면 P가 소수이다, 자, 마이너스 P가 소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를 알 수 있냐면 P하고 Q가 소수예요. 근데 P가 Q를 나눠요. 자, 그러면 P는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Q가 소수니까 Q의 약수는 뭐 아니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P죠. 근데 1은 뭐라고 부르지 않아요? 1하고 마이너스는 소수라고 부르지 않기 때문에 Q가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플러스 마이너스 Q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정리 1.1.8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너무나 이 당연한 얘기가 앞으로 우리의 기본 기법이 돼요. 자, D가 A를 나누고 D가 B를 나누면 D는 A 더하기 B, A 빼기 B를 나눈다. 증명은 굉장히 쉽죠. D가 A를 나눈다. A는 D 곱하기 C로 쓸 수 있다. D가 B를 나눈다. B는 D 곱하기 K로 쓸 수 있다. A 더하기 빼기 B는 DC 더하기 빼기 DK. 분배 법칙을 쓰면 D 가로 열고 C 더하기 빼기 K니까 D가 무엇을 나눈다? A 더하기 B를 나눈다 라고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역시 굉장히 당연한 결과지만 우리는 이 결과를, 이 사실을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나눗셈 알고리즘의 시작이 되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자, 따름 정리는 자, A가 B 더하기 빼기 C예요. 자, 그러면 D가 A, B, C 세 개 중에 어느 두 개를 나눈다면 나머지 하나도 나눠야 한다 를 보장을 받죠. 그렇죠? 자, 그래서 D가 A, B, C 중에 어느 두 개를 나눈다면, 두 수의 공약수라면 나머지 하나도 나눠야 되니까 세 개 수의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약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정리 1.1.8로 바로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D가 B하고 C를 나누면 D는 A를 나눈다가 정리 1.1.8. 자, D가 A와 B를 나눠요. 그러면 B를 이항해서 써버리면 똑같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런 관계를 갖는 것들은 우리 쓸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하나 봅시다. 두 정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일 때, 자, 이제 우리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더라도 최대 공약수를 말했다는 얘기는 처음부터 A와 B 두 개가 동시에 0은 아니다 라는 말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자, 앞으로 수학자들이 이거 계속 써주지 않아요. 그냥 생략하고 써버리거든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최대 공약수라고 말을 했다, 둘 다 0인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 주면 돼요. 자, A와 B의 최대 공약 D라면 이미 알고 있어요. D는 무엇 이상인 거 알고 있어요? 1 이상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러면 D분의 A하고 D분의 B는 서로 소유이다 라고 하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우리 D가 A와 B의 약수기 때문에 D분의 A, D분의 B는 당연히 뭐죠? 정수죠. 자, 분수꼴로 썼지만 이건 정수가 된다는 걸 보장받을 수 있어요. D가 A를 나눈다. A는 D 곱하기 C꼴이다. 따라서 D분의 A는 C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개는 정수라는 걸 알고 있고요. 자, 두 개의 정수가 둘 다 0이 되는 건 아니죠. 둘 다 0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존재해요? 최대 공약수가 존재해요. 자, 그걸 C라고 부릅시다. D분의 A하고 D분의 B의 최대 공약수를 C라고 부르고 C도 1 이상인 거 알고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C는 D분의 A의 배수니까 어떻게 쓸 수 있어요? D분의 A는 C는 D분의 A의 약수니까 D분의 A는 C 곱하기 M꼴로 쓸 수 있어요. 자, C는 D분의 B의 약수죠? 따라 D분의 B는 C 곱하기 N꼴로 쓸 수 있어요. 자, 양변에 D를 곱해주면 A는 DCN, B는 DCN이 돼버려요. 자, 이건 무슨 뜻인가요? DC는
A의 약수, DC는 뭐예요? B의 약수. DC는 뭐와 뭐의 공약수예요? A와 B의 공약수예요. 자, 그런데 D의 정체가 뭐죠? 최대 공약수. DC는 뭐예요? 공약수.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D도 1 이상, C도 1 이상이니까 D 둘 다 자연수죠? 자, D는 DC를 나누죠. 자연수예요. 자연수 범위에서는 뭐가 더 크거나 같아요? D보다 뭐가 더 크거나 같죠? DC가 더 크거나 같죠? 자,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돼요? D하고 DC는 똑같다. 자, D하고 DC가 똑같다는 얘기는 C가 무엇이다? 1이다. 그래서 우리 D분의 A하고 D분의 B의 최대 공약수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보일 수 있게 되고요.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 단계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이걸 못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증명이 완성이 안 돼요. 자연수의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말했던 것.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필요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도록 여러분이 훈련이 돼야 되는 것이 자, 오늘 여러분이 공부할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다른 사람이 증명할 때 이거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지만 제가 여태까지 강의 경험으로 볼 때 여러분이 증명할 때 막히는 건 어디서 막혀요? 이런 데서 막혀요.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그러다가 여기서 이거 한 줄 못 써서 같다란 말을 못 써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숙제를 내드리죠. 쉬는 시간 동안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라면 자, D분의 A하고 B가 서로 소이거나 아니면 A하고 D분의 B 둘 중에 하나는 서로 소일 수밖에 없다. 이게 성립할 것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그 다음 강의 노트에 답이 있지만 보지 마시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넘어가죠. 자, 우리 나눗셈 알고리즘을 쓰는 첫 번째 단계로 가볼 거예요. 지금은 나눗셈 알고리즘에 대한 말이 없지만 바로 좀 이따가 나눗셈 알고리즘으로 이 작업을 들어갈 거예요. 자, 무엇을 보일 거냐면 자,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는 m과 n의 최대 공약수하고 똑같다라는 걸 보일 거예요. 자, 이걸 이용해서 자, 4567하고 5433이 서로서라는 걸 보여볼 거예요. 자, 우리 D가 m과 n의 최대 공약수고요. C가 m 더하기 n과 n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시다. 자, 그 얘기는 D는 m도 나누고 n도 나누죠. 공약수예요. 자, 그럼 아까 했던 성질에 의해서 D는 뭘 나누죠? m 더하기 n을 나눠요. 그러면 D는 m 더하기 n을 나누고 n을 나누죠? D는 무엇과 무엇의 공약수예요? m 더하기 n과 n의 공약수, 맞죠? 자, m 더하기 n과 n의 공약수니까 최대 공약수 이하다. 그래서 D는 m 더하기 n도 나누고 n도 나누는 공약수니까 자, 두 최대 공약수 이하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제 C가 m 더하기 n을 나누고요. C는 n을 나누죠? 자, 그러면 C는 무엇도 나눠야 돼요? m 더하기 n 빼기 n도 나눠야 되죠. 따라서 m 더하기 n 빼기 n은 m을 나눠요. C는 n도 나누고 m도 나눠요. C는 무엇이죠? m과 n의 공약수. 따라서 최대 공약수 이하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무엇이 돼야 돼요? D하고 C는 같을 수밖에 없다. 자, 나중에 나눗셈 알고리즘 보면 우리 이것을 무엇으로 나눈 나머지를 보면 돼요? m 더하기 n을 n으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러면 똑같은 맥락으로 쓸 수 있겠죠. 자, 이게 증명이 되고 나면 이제 뭐 어떻게 나오냐면 자, 4567하고 5433을 더해버리면 만이에요. 자, 4567하고 5433의 최대 공약수는 두 개를 더한 것과 5433의 최대 공약수죠. 이거는 만 약수를 금방 할 수 있죠. 자, 약수가 될 수 있는 건 자, 이제 2하고 5의 배수. 여기는 2도 나누지 못하고 5도 나누지 못하니까 서로소. 자, 따라서 우리 이 두 개가 서로소라는 걸 복잡한 계산 없이 바로 알 수 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서로소인 두 수를 만드는 굉장히 기본적인 기법이에요. 여기다 만을 쓴 다음에 여기는 만하고 서로소인 거 아무거나 찾아요. 그 다음 뭐 해주면 돼요? 만에서 뭘 빼주면 되죠? 이걸 빼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문제를 낼 때 뭐 서로소인 좀 큰 수를 빨리 만들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리면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했던 이 작업이 사실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할 나눗셈 알고리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나눗셈 알고리즘이 시작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 생각으로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 가서 이제 나눗셈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제 우리의 주제라고 그랬어요. 나눗셈 알고리즘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좀 쉬었다 하죠.